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깊이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관리 분야에서는 뭐랄까 거의 전설로 통하는 책이죠. 제롤드 와인버그의 퀄리티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 이 책의 한 챕터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이 페이퍼백으로는 4권, 전자책으로는 무려 9권에 달하는 엄청난 시리즈잖아요. 오늘 저희는 그중에서도 관리의 핵심 능력 중 하나인 관찰에 대해 다루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와인버그가 훌륭한 관리자가 되려면 딱 3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하거든요. 3가지요. 첫째는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 둘째가 바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제대로 관찰하는 능력.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그 관찰을 바탕으로 적절하게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이해, 관찰, 행동 이 3단계군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건 바로 이 2번째, 관찰에 관한 겁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간과하기 쉬운 능력이 아닐까 싶네요. 맞아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건 뭔가요? 그리고 반대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건 뭘까요? 오늘 대화를 통해 이 선택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착각에 빠지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모든 오해의 출발점은 아주 단순한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보낸 메시지는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됐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죠.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와인버그는 이걸 sent, 그러니까 보낸 메시지랑 received, 받은 메시지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보내주신 자료에 있는 그림, 피겨 2-1을 보면 이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네, 저도 그 그림 봤어요. 내가 보기엔 완벽한 사각형 모양으로 메시지를 딱 보냈는데 상대방이 받은 걸 보니까 한쪽이 뭉개지고 이상한 꼬리가 달린 기괴한 모양이잖아요. 맞아요. 정말 인상적인 그림이었어요. 마치 제가 공들여 쓴 이메일이 어떻게 읽힐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등골이 좀 서늘해지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분명히 A라고 썼는데 상대방은 그걸 A'나 심지어 B라고 받아들였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와인버그는 이게 가끔 일어나는 실수가 아니라 그냥 커뮤니케이션의 기본값이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예외가 아니라 기본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가 보낸 것과 상대가 받은 것은 다르다. 이걸 전제로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와, 그게 전제라니. 이건 단순히 말이나 글에만 해동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관찰하는 모든 과정에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인풋받는 게 아니라 내 필터를 거쳐서 능동적으로 섭취하거든요. 인풋이 아니라 섭취요? 그 차이가 뭘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죠. 복도를 지나가는데 동료 2명이 얼굴을 붉히면서 언쟁을 벌이고 있어요. 이건 객관적인 입력 정보죠. 네, 그렇죠. 하지만 이걸 섭취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저 둘 사이에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나 본데? 프로젝트에 영향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좀 더 알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네, 더 다가가서 귀를 기울이겠죠. 반면에 다른 사람은 또 저 둘이네. 저 사람들 일에 엮이면 피곤해지니까 못 본 척 지나가야겠다 라면서 아예 시선을 피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똑같은 사건을 목격했지만 한 사람은 중요한 정보를 섭취한 거고 다른 한 사람은 무시해야 할 소음으로 그냥 처리해버린 거네요. 결국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세상을 다르게 보고 다른 정보를 얻게 된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정보를 취사선택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관리자에게 이 능력, 즉 무엇을 보고 무엇을 무시할지 결정하는 능력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러게요. 왜죠? 바로 관리자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무시할 것인가이기 때문입니다. 와인버그는 관리자의 머릿속에 주목할 가치가 없는 것들을 담아두는 상자가 있다고 말해요. 그런 상자가 있어요? 네, 이 상자에 무엇을 그리고 왜 넣는지가 그 관리자의 성공과 실패를 가른다는 겁니다. 와, 흥미롭네요. 보통은 뭘 더 챙겨야 할지를 고민하는데 오히려 뭘 버릴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군요. 심지어 일부러 특정 현상을 관찰하지 않는 게 일종의 생존 전략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은 정말 날카로웠어요. 문제를 발견하지 않으면 해결해야 할 책임도 안 생기니까요. 그렇죠. 여기서 톰 디마르코의 그 유명한 원칙이 등장합니다.
노력은 측정되는 것을 향한다. 아, 유명한 말이죠. 만약 조직이 어떤 문제를 공식적으로 측정하거나 관찰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애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관찰하지 않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많은 조직에서 벌어지는 일 같아요. 모두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아무도 그걸 데이터로 만들거나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런 현상을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우화가 하나 있었죠. 일의 우화, Parable of the Ones. 전 이거 읽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네, 정말 유명한 이야기죠. 멀린이라는 관리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상사한테 불려가서 프로그래머들 생산성이 너무 낮은 것 같으니까 어떻게는 끌어올려 보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네. 압박감을 느낀 멀린은 고민 끝에 아주 기발한 측정 기준을 하나 만들어내요. 바로 프로그래머들이 작성한 코드에서 숫자 1이 차지하는 비율을 측정하기로 한 거죠. 잠깐만요. 코드에 1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를 생산성 지표로 삼았다고요?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멀리는 상사에게 보여줄 숫자가 필요했고 가장 만들기 쉬운 숫자를 선택한 거예요. 아, 처음 측정해보니 1의 비율이 43.78%에 불과했어요. 멀리는 팀원들을 모아놓고 막 소리쳤죠. 우리 팀의 생산성은 형편없다. 앞으로 코드의 1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프로그래머들 반응이 어땠을지 눈에 선하네요.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불쌍한 프로그래머들은 좋은 코드를 짜는 대신 어떻게든 코드에 1을 더 많이 집어넣으려고 애썼겠죠. 예를 들면 숫자 0 대신에 1 빼기 1을 쓴다든가 하는 식으로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2달 뒤 1의 비율은 무려 53.04%까지 치솟았습니다. 와, 대단한 성과네요. 멀리는 이 눈부신 성과를 상사에게 보고했고 두둑한 보너스까지 받았죠. 물론 그 기간 동안 실제 소프트웨어의 품질이나 개발 속도는 엉망이 됐을 테고요. 당연하죠. 이것이 바로 디마르코 원칙의 완벽한 예시이자 와인버그가 말하는 역효과입니다. 측정하는 것을 얻게 되지만 그게 조직이 정말을 원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 거죠. 일의 우화 얘기를 듣고 나니 무언가를 측정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는데요. 그럼 관리자는 도대체 뭘 해야 하죠? 그냥 감으로만 일할 수는 없잖아요. 숫자가 없으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도 없고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멀린이 저지른 실수는 측정 그 자체가 아니라 모델 없는 측정을 했다는 점이에요. 모델 없는 측정이요? 네. 와인버그가 제시하는 대안은 바로 모든 관리자가 자기 자신만의 개인적인 관찰 모델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관찰 모델은 우리에게 4가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거든요. 첫째, 무엇을 볼 것인가? 둘째,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셋째, 애초에 이걸 왜 보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의 정밀도가 필요한가? 개인적인 그 관찰 모델이라 그건 너무 주관적이지 않나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면 조직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주관성이 오히려 핵심일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 맞는 완벽하고 객관적인 측정 기준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 들이 유난히 서로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 모습을 관찰했다고 해보죠. 데이터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걸 해석하는 모델은 관리자에 따라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어떤 관리자는 팀원들이 자기 업무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군. 이건 팀이 혼란에 빠졌다는 위험 신호야 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다른 관리자는 팀원들이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서로 돕고 있구나. 이건 지식이 활발하게 공유되는 건강한 협업 문화의 증거야 라고 볼 수도 있죠. 와, 해석이 정반대네요. 동일한 현상을 보고도 어떤 모델을 가졌느냐에 따라 한쪽은 개입해서 바로잡아야 할 문제로, 다른 한쪽은 더 장려해야 할 긍정적 행동으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행동이 180도 달라지죠. 아, 이제 이해가 되네요. 중요한 건 측정값 자체가 아니라 그 값을 어떤 맥락과 철학 안에서 해석하느냐는 거군요. 여기서 또 재미있는 규칙이 하나 나오죠. 이름도 특이한 쥐털 규칙, The Red Hair Rule이요. 네, 이것도 아주 통찰력 있는 비유입니다. 과거 소세지 공장에서 품질 관리를 할 때 소세지에 섞여 들어간 쥐털의 개수를 세는 업무에서 유래한 이야기입니다. 쥐털이요? 네, 쥐털의 개수 자체가 소세지의 맛이나 영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니죠. 하지만 공장의 위생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간접 지표였던 겁니다. 쥐털이 많이 나오면
아, 공장 어딘가에 쥐가 들끓고 있구나. 전체적인 위생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하고 방역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거죠. 와, 그러니까 쥐털은 문제의 본질 그 자체는 아니지만 본질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알려주는 대리 신호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쥐털 규칙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관찰한 것이 매우 간접적이거나 심지어 이성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하기 어려워도 그것이 결국 올바른 통제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훌륭한 관찰이다. 아, 그럼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서 쥐털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요즘 팀원들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다 같은 거요. 정량화할 수도 없고 보고서에 쓸 수도 없지만 프로젝트가 신박한 위기 상황이라는 걸 알려주는 가장 강력한 신호일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쥐털인 셈이네요. 완벽한 예시입니다. 일의 비율처럼 정밀해 보이지만 아무 의미 없는 숫자에 매달리는 대신 팀의 유머 감각이나 회의실의 공기처럼 측정 불가능하지만 훨씬 더 본질적인 신호를 포착하는 것이 좋은 관리자의 능력이라는 거죠. 정밀한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메시지이기도 하군요. 그렇습니다. 결국 관리자가 저지르는 가장 큰 두 가지 실수는 시스템적으로 사고하지 못하는 것과 의미 있는 관찰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군요. 와인버그는 이 둘의 관계를 두 가지 법칙으로 설명하더라고요. 네, 눈, 뇌 법칙과 뇌, 눈 법칙입니다. 첫 번째 눈, 뇌 법칙은 어느 정도까지는 뛰어난 정신적 능력, 즉 사고력이 부실한 관찰을 보완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데이터가 좀 부족해도 시스템 전체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있다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뇌, 눈 법칙은 의미 있는 관찰이 사고력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는 거고요. 내가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쥐털 같은 결정적인 신호를 포착하는 능력이 있다면 위기를 감지하고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뜻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두 법칙 모두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바로 어느 정도까지는 이라는 부분입니다. 아, 그게 핵심이군요. 네. 데이터 없이 똑똑한 머리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깊은 사고 없이 측정값만 들여다본다고 해서 위기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요. 몰린처럼요. 그렇네요. 결국 뛰어난 관리자는 시스템을 이해하는 뇌와 현실을 포착하는 눈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제럴드 와인버그의 통찰을 통해 관찰이라는 행위를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소통과 관찰은 늘 불완전하다는 냉정한 현실에서 시작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무시할지를 선택하는 것이 관리자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는 점을 확인했고요. 또 일의 비율처럼 잘못된 측정은 조직을 파괴할 수도 있지만 팀의 유머 감각처럼 주관적이고 간접적인 신호를 포착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오늘 논의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관찰의 진짜 목표는 단순히 숫자를 모으는 게 아니라는 것, 시스템의 현재 상태를 제대로 이해하고 합리적인 다음 행동을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조직이 스스로 만든 숫자의 함정에 빠져 길을 잃기 때문에 숫자에 속지 않고 현실을 보기 위해 필요한 도구가 바로 여러분 각자의 개인적인 관찰 모델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계속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에는 맥스 디프리라는 사상가가 정리한 조직이 쇠퇴하고 있다는 신호 목록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문제 해결사보다 문제 유발자가 더 많아질 때, 사람들이 우리는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멈출 때, 리더들이 예의와 품위를 잃을 때 같은 것들이었죠. 와인버그는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세 가지를 골라서 딱 일주일만 자신의 주변을 의식적으로 관찰해보라고 제안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제안을 따른다면 어떤 세 가지 신호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관찰을 통해 무엇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 예상하시나요?